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로소득 파트입니다. 급여에 대한 파트고요. 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이제 크게 근로소득이 뭐냐? 이론 문제 대비해서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뭐 이자소득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있죠? 아니면 미열고 소득이냐. 그래서 일단 이론 시험 대비해서는 이게 사업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에요? 이거 구분하는 거 그거 하나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근로소득은 그 실기 문제 중에서 원천징수 문제 있죠? 원천징수 문제 하고 이론 시험 문제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파트입니다. 자, 원천징수 메뉴가 근로소득 두 가지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전산 세무 2급에서는요. 원천징수가 메뉴가 사원 등록 메뉴도 비과세랑 약간 관련이 있어요. 자,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내용이 메뉴가 사원 등록 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사원 등록 메뉴에 국외 근로소득 500만 원 비과세 대상인가 100만 원 비과세 대상인가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 근무 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원 등록 메뉴에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비과세 파트가 이론 비과세 파트가 실무 프로그램에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뭐요? 자, 수당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수당 공제 등록 메뉴에 수당에 새로운 수당을 입력하세요라고 문제에서 주면서 걔가 과세냐 비과세냐 안 줘요. 그리고 조건만 주거든요. 그 조건을 보고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판단하셔가지고 수당에 비과세 코드로 입력할 건지 과세 코드로 입력할 건지 그걸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 파트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전산세무 실기 원천징수 파트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자료 입력 메뉴가 시험 문제가 이제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대상자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게 이제 메인 핵심 파트인데 우리 근로소득 파트에서는 주로 뭐요? 요거 메뉴 두 개. 자, 사원 등록 메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공제 등록 메뉴를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으로 실기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론 보완을 하실 거예요. 요거는요, 밑에 거, 연말정산 자료 입력은요, 나중에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액공제 파트를 사업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음인가 뭐 그쯤 되면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액공제 공부를 할 건데, 그때 가서, 요거는 따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사원 등록 메뉴와 급여 자료 입력 메뉴와 관련된 실기 대비 이론이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론 파트에서는요, 근로소득의 이론 파트에서는 보통 자 우리 기타 소득할 때 했던 거 있죠. 강연료가 고용관계에 의해서 지급되면 무슨 소득이었죠? 근로소득입니다. 고용관계가 없이 지급이 됐는데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주로 사업소득하고요. 근로소득하고요. 기타소득을 구분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찾아내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일용근로자의 특징이라든가 연말정산 제도의 그 약간 신고납부 절차 요런 거 정도를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소득세법 이론 문제는 전체 총 이론 15개 중에서 2개 나오는데 2개 다 근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근로가 혹시 나오더라도 한 문제라서 여기서 2점. 근데 여기서 거의 한 15점 가까이 배점이 될 수가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파트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파트에 대해서 일단 빠르게 좀 필기노트를 보면서
이제 기본 개요를 먼저 잡고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근로소득은요. 근로소득은 사실은 근로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사기업에서 직원을 뽑아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는 고용계약이고요. 우리 공무원이 돼서 또는 뭐 공무원이나 군인 이런 거가 되셔가지고 우리 입사했다. 오늘부터 첫 출근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공무원들은 본인 스스로 입직이라고 하고 그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입직이라는 말도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걔를 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용계약, 국가와의 임용계약인 거지 사실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걔가 근로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근로소득이 돼요. 근데 이제 월급 통장으로 주면 급여 같은 걸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 주주총회에서 가끔 그 회사가 되게 영업이익을 높게 달성을 했을 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배당받아갈 돈의 일부를 임직원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금 처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말하는데 걔가 뭐냐면 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자기들이 배당받아갈 돈을 일부 임직원들한테 주도록, 뭐 인센티브 개념이 되겠죠. 그거를 주면 그것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돼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하면 상여 들어가니까 근로소득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법인세법을 안 배워서 잘 모르시겠지만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면요.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 대상자,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는데 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 여행 가는 경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그 업무무관 지출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법인카드 결제가 있었는데 그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쓸 돈이었다. 그러면 1,000만 원 결제하고 회사가 돈을 내버렸다. 그러면 비용 인정 안 해서 그냥 들으세요. 손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불산입 해서 법인세를 세금을 증가시켜버리고요. 그건 법인세 전산세무 1급에서 하시면 되니까 그렇구나 하시고 그럼 그 금액을 어떻게 해요? 그 금액을 대표이사가 받은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총금액에 넣어버리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받는 자 입장에서 그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되고 소득처분에서 받는 돈을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얘를 인정상여라고 해요. 인정상여입니다. 인정상여도 근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상여, 이건 실기랑은 관련 없으니 비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실기랑은 관련 없으니까 상여다 그러면 상여니까 근로소득이구나 하시면 돼요. 되셨죠? 하시고 자 퇴직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퇴직을 통해서 받았으면 원래는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퇴직으로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원퇴직금은요.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급여로 과세를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퇴직금이 싸고 세금이 싸고 급여가 세금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은 약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의 경우에 특히 그 회사의 지배주주, 회사의 대주주와 가족인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은 그 퇴직할 때 상여받을 거를 퇴직금이라고 거짓말을 약간 서류를 좀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만진다기보다 뭐 사실 상여 주지 말고 퇴직금으로 주세요. 뭐 그게 뭐 어차피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지만 이게 세법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돈을 받아도 퇴직이 세금이 싸고 근로가 상여로 받았으면 근로소득으로 갈 건데 그땐 세금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땐 비싸거든요. 퇴직은 세법에서 앞으로 은퇴했으니까 앞으로 소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세금을 더 싸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원들은 조작할 수 없지만 임원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제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임원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일정 한도, 그러니까 법정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넘게 주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를 할 때 퇴직으로 원천징수를 안 하고 근로로 원천징수를 해버려요. 그게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보세요. 퇴직으로 인했지만 퇴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는 거니까 임직원이 퇴직하는 거거든요. 근데 퇴직금이 되는지 우선 판단하고 퇴직금이 아니면 뭘로 간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임원퇴직소득인데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라고 주건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이 아닌 거 그러면 근로소득이구나 라고 객관식 지문을 찾을 수 있게 얘가 근로다 기타다 하면 틀려요.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의 발명팀 연구팀에서 열심히 월급 받으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에서 뭐가 생겼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연구팀에 인센티브를 줬다. 그게 직무발명보상금이고요. 직장 다니는 중에 근무기간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근로기간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이지만 자 이건 뭐예요? 퇴직 후에 지급받으면 기타 소득이고 이게 두 개를 합해갖고 1월부터 6월까지 직장 다니다가 6월 말일날 퇴사해서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상반기에 300만 원 주고 하반기에 500만 원 줬다. 그럼 연간 800이죠. 그러면 근로소득일 때도 한도가 비과세가 700만 원, 기타 소득일 때도 700만 원이지만 같은 연도일 때는 어차피 연장선상에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한도가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연간 700만 원이다. 근데 시험 문제 지문으로 물어보면 근로에서만 물어보면 비과세 한도 700만 원이고 직무발명보상금, 기타 소득에서도 왜 작년에 퇴직해서 올해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직장 다니다가 올해 퇴사해서 뭐 재직 중에 받은 게 얼마, 퇴직 후에 받은 게 얼마 이렇게 막 문제에서 복잡하게 주지 않는 한은 그냥 건발건으로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에 있는 원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700이고요. 기타 소득에 있는 것도 원래 한도가 얼마다? 비과세가 700만 원 한도이다. 비과세 한도 외우셔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근로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가 뭐냐면 근로소득으로 급여로 과세할 거냐, 사업으로 갈 거냐, 기타로 갈 거냐 이겁니다. 자, 스톡옵션을 행사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우리 회사에 3년간 일해주세요. 3년간 일해주시면 지금은 회사에 돈이 많지 않아서 상여를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또는 뭐 이제 우리 회사에 3년간 일하기로 하고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는데 사이닝 보너스 같은 거를 금액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스톡옵션을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가 가치가 높아지면 3년 후에 그거 행사해서 차익을 실현시키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행사를 했다. 그러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 마찬가지 직무발명보상금처럼 근로기간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이고요. 이외기간 퇴직하고 나서 행사하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사택 제공 이익이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뭐 지금은 거기 미용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데가 거의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 가면 좀 잘 안 바꾸는 편이라서 네, 미용실을 다니는데 그 미용실에 왜 뭐 무슨 요새는 이름들이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준호 헤어, 박준 헤어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미용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용실은 미용실 법인이나 뭐 개인 사업체로 돼 있고 거기에는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는 분들이 또 사업소득자예요. 뭐 그거까지는 됐는데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니던 데가 예전에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한 20명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분한테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독립하셔서 지금 이제 그분한테만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그분이 이제 디자이너로 있었던 시절에 자기 사업체로 안 나오고 따로 미용실 안 차리고 근데 거기에 약간 그 스텝들이 있죠. 미용실 가시면. 이게 왜 머리도 감겨주고 말려주기도 하고 이런 스텝들 있잖아요. 가끔 알바생들 좀 되게 앳된 친구들도 있죠.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좀 규모가 큰 데다 그러면 그 회사 미용실 전체에서 고용을 한 스텝도 있어요.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그런 스텝도 있고요. 헤어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스텝도 있어요. 알바생들. 근데 이게 또 여직원들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미용실이라. 아무래도. 그래서 여직원들이 많은데 대체로 어린 친구들, 특히 대학생들 실습 나온 것처럼 약간 알바하면서 미용대학에서 그 연수하고 이런 어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알바생이니까, 스태프들은. 그래서 제가, 저는 일이 늦게 끝나면 제일 마지막 타임 예약으로 잡아서 가니까 10시 반 이제 뭐 나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 거의 뭐 10시 반에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서 어떡하냐,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이 늦게 끝나는 애들 때문에 왜 늦게 끝나면 집에 도착하면 거의 뭐 12시 넘어서 1시 뭐 이렇게 씻고 누워서 자고 새벽에 또 6시에 이제 아침 손님 이게 약간 그 무슨 뭐 돌잔치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헤어 하러 또 미용실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메이크업 하러 가시고 그 아침에 6시부터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그 아예 그 당시 실제로 제가 얘기 듣기로 그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아파트를 2채를 얻어 놓으시고요. 아파트 그 바로 근처에 걸어서 뭐 한 1, 2분 거리 아파트 2채를 얻어 놓으시고 월세로 얻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스태프들이 그 여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여직원들 숙소예요. 남직원들은 그때는 뭐 디자이너 선생님 빼고는 없었던 때라서 여직원들 숙소고 너무 늦게 끝나면 밤에 힘들게 가지 말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상주하면서 사는 건 아닌데 그럼 굳이 어린 친구들이 무슨 숙박 차 끊겼다고 뭐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밥통이나 뭐 이런 거 놔두고 약간 가볍게 아침에 간단하게 밥이랑도 다 먹고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덜 위험하긴 하다. 밤늦게 너무 돌아다니지 마라.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스텝 10명이 한 달에 그 월세 아파트 원장님이 내는 월세가 한 달에 6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거기를 10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원장님이 스태프들한테, 우리 어린 알바생들한테 10명이니까 60만 원 나누기 10 해가지고 한 달에 6만 원씩 받아요? 자, 그거예요. 6만 원씩 받아요? 택시 타고 집에 가고 말지. 두렵고 치사해서.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원장님이 그 집을 왜 얻어놓으셨어요? 늦게 끝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것뿐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직원들이 늦게 끝난 거는 그건 회사가 택시비 줘야죠. 택시 타고 갔다가 또 새벽에 뭐 택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 때 또 지각하거나 그러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회사 업무를 위해서라도 사실 직원을 위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놨지만 회사 업무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자, 사택. 회사가 보유한 집. 사택. 회사 보유 사택, 주택. 또 회사가 임차한, 회사 명의로 임차한, 회사가 월세를 내고 있는 집에 임직원이 공짜로 살고 있어요. 또는 월세를 안 내고 살거나 월세를 조금만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럼 월세를 60만 원 받아야 되는 거를 예를 들어 1인당 10명이다 그러면 1인당 6만 원씩 받아야 되는 거를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면 매월 6만 원씩 월급 주신 거예요? 아니요. 일찍 끝내주시든가. 일찍 끝내주시든가. 누가 10시 반에 끝내주세요? 맞잖아요. 누가 6시에 나오래 라고 하래. 맞잖아요. 이거는 기숙사고 회사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복리후생비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택 제공 이익이 뭐냐면요. 자, 사택 제공 이익은요. 사택. 집을 공짜로 쓰게 해줬다. 왜요? 일찍 출근하라고. 맞죠? 그래서 자, 사택 제공 이익은 원래 원칙은 비과세예요. 누구만 과세한다? 자,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과세 못해요. 왜냐하면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은 소액주주가 우리 회사에 자, 소액주주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고요. 자, 주주이면서 임원이에요. 심지어. 그러면요. 자, 1% 이상의 주식이다 그러면 상장회사 기준으로 1%면 어마무시하게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임원이나 되세요? 그분들이 무슨 방 2개 놓고 거기 10명 바글바글 그런 사택이 아니야. 이런 건 무슨 저택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 소액주주 아닌 출자 임원에 대한 거는 사택 제공이익 월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면 자, 소액주주 아닌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 얘네들은 뭐예요? 근로소득 아닌 자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택 제공이익이다. 그러면 임원이 아니면 아예 임원이 아니면 소액주주 이거나 이건 따질 필요 없이 직원이죠. 종업원 하면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 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익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못해요. 비과세 항목입니다. 되셨죠?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주택자금 대여로 인한 이익은 뭐냐면 자 동그라미 2번 사택 제공이익은요. 집 빌려준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돈 빌려준 거예요. 사택 제공, 사택, 주택을 제공했다. 자, 주택자금 대여? 잘 봐봐. 대여, 자금 대여잖아. 돈 빌려준 거야.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지. 안 받으셨어요? 예, 이자
받아서 뒀다라고 간주하고 세금을 내게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예요. 자, 주택자금 대여로 인한 이익은요. 자, 얘는 돈 빌려준 거는요.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은 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자, 주택자금 대여 이익과 사택 제공 이익을 구분하셔야 돼요. 사택 제공 이익은 주택을 빌려줬다, 집을 빌려줬으니까 걔는 뭐다? 그냥 원칙이 비과세예요. 원칙이 비과세. 그런데 소액주주 아닌 출자 임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주택자금 대여예요. 이건 이자를 안 받은 거예요. 이자를 안 받은 거는요. 일단 돈 빌려준 거니까 얘는 원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예요. 그런데 다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려고 했더니 중소기업이고요. 임원이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종업원이면 임원 아닌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 대해서 중소기업이고 직원이다. 임원이 아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해드릴 거예요. 되셨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밀비, 교재비, 기타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뭘 했다? 업무를 위해서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업무를 위해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대요. 그럼 뭐예요? 그냥 월급 준 거죠. 급여 근로소득으로 봐요. 되셨죠? 자, 제가 만약에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인데 뭐 농협 같은 데들 농협 보험도 있고 뭐 있죠. 그러면 자, 창구에서 예금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예금에 가입하시고 그런 업무를 한 거는 제가 월급 받은 걸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그 누가 오셨는데 저 한 30분 정도 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탈로그 드리고 보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누가 가입한대요. 그래서 제가 보험 모집을 했어요. 직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보험 계약을 하는 주체로서 제가 보험 계약을 따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에요, 수당이에요,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내근 사원이야. 내근 사원이 집금수당, 보험가입자 모집, 증권매매 권유 등을 했다. 그럼 걔도 근로의 일환인 거예요. 수당으로 가는 거예요. 되셨죠?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보험 모집인이 사업소득자거든요. 근데 보험 모집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인데 우리 은행 직원이나 보험회사 일반적인 뭐 콜센터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자기 회사 보험을 누구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수당이 나갈 거고 걔는 급여예요. 되셨죠? 그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여기가 비과세 근로소득 파트가 뭐가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실기 관련해서 내일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자, 중요한 요건 몇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은요. 일단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뭐냐면 제가 저희 직원한테 잠깐 거래처에 뭐 점심 먹고 나서 잠깐 갔다가 한 2-3시간 걸리니까 갔다가 사무실 들러서 서류 받아오고 그리고 퇴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직원이 제일 먼저 아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외근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교통카드 또 회사 그냥 하나 회사 업무할 때 쓰는 걸로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찍고 가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이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잠깐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길이면 회사로 아예 오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거래처 좀 들렀다 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직원이 자기 카드로 일단 버스비 결제하고 전철비 결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거래처 갈 때 뭐 아니면 법인카드를 들고 온 게 없으니까 거래처 갈 때 뭘 이제 그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고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이제 뭐 음료수 사갖고 간 건 둘째 치고 교통비라든가 시내버스 타고 영수증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오늘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비가 2만 원 정도 들었다. 그 영수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한 그 정도까지는 그냥 2만 원까지는 여비교통비로 지출결의서 쓰면 주거든요. 그게 실비변상이에요. 실비변상은 회사 돈을 직원 명의 카드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썼다. 그거를 그냥 변상해 주는 거니까 직원이 돈 번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쓴 돈, 회사 돈을 대신 써갖고 그냥 대납해 줄 거 받는 거예요? 받는 거지. 이거는 자기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고요. 비과세 실비변상이고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에는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직원 소유 차량이 있어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도 해요. 자, 얘가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얘는 임원도 되고 직원도 돼요. 왜냐하면 임원도 회사 업무를 할 때 차를 쓸 수는 있으니까. 자, 임직원 자체가요. 임원도 되는데 소유, 자기 명의 차량이 있어야 돼요. 임직원 명의 차량이어야 돼요. 차량 등록증으로 확인해야 돼요. 임직원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되고요. 네, 임직원 본인과 부부, 원래 공동명의 안 돼요. 공동명의는 안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해요. 는 괜찮아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는 안 되지만 원래 자기 단독명의여야 돼요. 단독명의여야 되는데 소득세법은 본인과 배우자를 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부부와 공동명의는 명의자는 가능하다. 그래서 임직원 소유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돼서 소유 차량뿐만이 아니라 렌트카도 가능해요. 임차 차량 포함이에요. 그래서 임차 차량 포함이에요. 일단 뭐가 됐건 임직원 명의로 소유한 차량 또는 임직원 명의로 렌트, 임차한 차량, 리스 임차한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시내 출장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돼요. 시외 출장은 별도로 시외 출장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시내 출장 등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 뭐 시내 출장, 시외 출장 우리 뭐 전산세무 2급에서 나눌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지역적으로 안 나오니까 일단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실제 예를 들어 그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실제 여비를 따로 별도로 받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자, 1, 2, 3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 실기 문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공동명의 말고 배우자 단독명의다 그러면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가 안 돼요. 혹시 자가운전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본인 소유 요건 기억 1번에 있는 본인 소유 요건 미충족 시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마찬가지. 혹시 실기에서 세 번째 실제 여비를 따로 받았다. 여비를 따로예요. 따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도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 조건은 1, 2, 3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돼요. 이게 언제 필요한 거다? 수당공제 등록할 때. 어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공제 등록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이 이론을 모르시면 공제는 실기로 가서 뭐 과세, 비과세 클릭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열어보세요. 어차피 지금쯤이면 프로그램 저 기출문제 맨땅에 헤딩으로 연습 한 번씩 하고 계셨을 건데 거기에 그냥 과세 코드, 비과세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 어렵다고 원천징수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이론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려면 본인 소유 차량 또는 임차 차량도 되지만 본인과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배우자 공동명의까지는 괜찮고 퍼센트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직접 이용해야 하고요. 세 번째, 회사에 그래서 실제 뭐 기름값이라든가 실제 여비를 따로 줬다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하셔야 돼요. 따로 안 줬을 때 얘를 그냥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게 좀 여러분 또 이렇게 잡소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90년대 공부할 때도 얘가 얼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거든요. 나 은근히 라떼 좋아한다. 먹는 라떼는 당연히 좋아하고 라떼는 말이야 90년대 공부했을 때도 20만 원이었어.
물가가 상승된 걸 감안을 하면 한 그랜저급이나 뭐 제네시스 뭐 그냥 조금 중소형 소렌토나 아니 소렌토 자 뭐 있지 소나타나 뭐 한 그랜저 정도 급의 자동차 정도에 지금 기름 2번 넣으면 20만 원 넘을걸요? 좀 언저리 뭐 기름값 그때그때 뭐 주유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90년대에는요 그래도 기름값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래도 한 4-5번은 넣을 금액은 됐었다는 거죠. 이게 금액이 안 늘어나고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일단 그 학번이 90년대 학번이에요. 학번이 대학교 입학한 게 90년대인데 90년대 입학했을 때 학생회관 학관 식당에서 진짜 거짓말 아니야? 뭐 라떼 자꾸 얘기하는데 떡볶이 라면 하나 순대 하나 이렇게 3개에서 한 8,000원이면 먹었어요. 아무리 학관 식당이 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떡볶이 한 그릇에 왜 그 노란색 그거 담아 그거에 뭐 한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했던 때니까. 아니 기름값을 생각해 보라고. 그 물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요.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요거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게 늘어나요, 좋지? 아니, 저희 사무실은 외근을 안 다녀서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쵸? 자, 그래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다가요. 진짜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그대로 30년이면 좀 더 됐을걸요? 유지가 되고 있는 항목인데 어찌됐건 그냥 그렇습니다. 수당 등록할 때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비과세 코드 잡으시고요. 30을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비과세 코드가 제대로 잡혔으면 알아서 30을 집어넣으면 20, 비과세 20, 과세 10으로 쪼개져요. 실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 만져봐야 돼요. 자, 그렇게 만져보시면 되고요. 요게 실기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거야. 요거 말고 여기.